파란티가 주장하는 게 온톨로지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데이터를 잘 쌓아놔야 돼요. 고품질로 잘 활용할 수 있게. 근데 충분히 한국이 AI 풀스택의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키려면 결국 상대방과 거의 같은 능력은 갖거나 그 이상의 능력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 책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로 북적이는 시간, 북적북적의 최산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냉정한 전쟁, AI가 바꾸고 있는 전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전쟁은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벌어지며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관점이 담긴 세 권의 책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안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원 안에서 외교안보센터에서 국방 전략, 군사 전략, 그다음에 무기체계 분석 등 이 다양한 안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쟁들을 반드시 또 추적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공지능정책연구실에 근무하는 심승배입니다. 저는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주로 연구했던 분야들이 이제 국방 IT, 디지털,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AI 전쟁의 이야기를 열어줄 첫 번째 요소, 인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I 전쟁을 이해하려면 기술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출발점이 되어줄 책은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와 니콜라스 자미스카가 쓴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전장의 스티브 잡스로 불릴 만큼 꽤 논쟁적인 인물인데 특히 이 책에서 알렉스 카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술 기업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다.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인데 두 분께서는 이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현대가 돼서 이제 데이터로 싸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 거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전투력으로 바뀌냐? 그거를 실제 구현한 인물이 알렉스 카프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 군수 기업들이 전차, 전투기, 미사일, 자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면은 이 알렉스 카프의 팔란티어는요. 결심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심을 만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되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단계를 나눠볼 수 있겠죠. 조종사가 싸우는 방법인데요. 조종사가 어떻게 싸우냐? 우다 루프라는 안에서 싸웁니다. Observe, Orient, Decide, Act. 자, 뭔가 상황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관측을 하고 Observe. 그다음에 자 이게 보니까 적기가 나한테 다가온다 라는 상황을 관측했어요. 옵서브했어요. 자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얘랑 교전을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무장이 없으니까 피해야 되나? 자 그런 다양한 자기의 옵션들을 선택지를 내려놓겠죠. 오리엔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향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decide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심한 다음에 어떡하죠? act 행동을 하게 되죠. 교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조종사가 한마디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적을 죽이면 끝나는 거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결심을 해야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결심들이 중첩이 되고 중첩되고 나의 결심이 있으면 상대방의 결심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우다 루프가 중첩이 되면서 싸우는 게 전쟁인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심하는 것.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심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결심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우리가 보는 AI 전쟁의 가장 핵심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팔런티어, 알렉스 카프는 이 빠른 결심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그 만들 폰을 쓰고 있지만 이제 마음을 흔드는 제품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알렉스 카프가 만드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일반적인 국민이나 뭐 시민들, 사람들의 뭐 마음을 흔들었다기보다는 군 장병들, 군의 작전이나 군수나 이런 것들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닌가. 그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AI로 임무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이제 감동을 시키고 어찌 보면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사고도 있는 것이고 또 이공계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잘 결합한 뭐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인물의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컴퓨터 공학도 뭐 이렇게 하셨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독일 괴테 대학교에서 사회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인문학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철학도가 국방 AI 무기 체계를 설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학문의 근본을 철학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기술로서 무엇을 구현을 하고 실제 작동이 가능하게 하지만 이 기술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떠한 최종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형태, 어떤 그 현상으로까지 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그 부분들은 되려 우리 공학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되면 그 철학을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히 뭐 기술이 뭐 단순한 뭐 기계적 중첩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사회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접근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장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를 교전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저기 민간인일 수 있다. 자, 이럴 때 내가 방아쇠를 당겨야 되냐, 당기지 말아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은 상당한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 지휘관으로서의 니즈,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해야 될 가치,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결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의 철학적인 배경이 이 군사에 특히나 이 기술을 그 결심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배경과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철학이 핵심 요소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결국 핵심이 이 민간 기업이 전쟁의 핵심 설계자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요. 우리 냉전 시절만 하더라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모든 기술들 상당 부분들이 군사 기술에서 왔습니다. 특히나 우주 분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 우주 기술, 우주 개발도 사실은 군의 그 미사일 개발, 탄도미사일 개발, 자, 이런 것들과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 과거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국가가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국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혁신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생산성이 좋은 거는 뭐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민간의 높은 기술력을 국가가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되려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작전을 하거나 통신하거나 할 때 그런 통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안이라는 요소를 제외한다면은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최고의 통신 수단이 따로 있어요. 카카오톡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함부로 못 쓰냐? 바로 보안 문제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그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가면서 그런 카카오톡 같은 시스템을 전쟁에 그대로 썼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텔레그램을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통신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자기도 이제 외국 회사와 계약을 해서 우주 기반의 지휘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쟁 시작하자마자 끊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스타링크를 활용을 한 거예요. 민간 통신망을 활용해서 지휘 통제 쓴 겁니다. 그걸로 긴급하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써서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본 정보를 러시아군이 어떻게 움직였어 제공을 해주고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 민간 드론 같은 거 DJI에서 만든 그런 드론 같은 것들 심지어 급하니까 날려서 전쟁을 하는데 이 경우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간의 이런 기술을 활용을 못하면 전쟁을 못하네. 자, 이런 국가 안보가 자꾸 민영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물론 근본이 다 바뀐 건 아니겠지만 민간의 이런 기술력과 이런 플랫폼이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한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은 사실 좀 되긴 합니다. 이제 민간 기업에 그렇게 기대고 의존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기업에 또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 그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서 안 도와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 알렉스 카프는 민간 기업의 전쟁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클로드 CEO 같은 분들이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일론 머스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제 AI 윤리관에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AI의 군사화를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특히 이제 맨 아웃 오브 더 루프라고 그래서 사람이 아예 그 통제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다 맡겨버린 상태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하는 최악의 모델은 이런 거죠. 어느 지역 하나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AI 무기를 푸는데 그 무기한테 예를 들어서 야 사람은 다 죽여 라고 넣어놓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핵무기랑 무슨 차이가 있죠? 그냥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라든가 뭐 기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못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되려 어딜까요? 러시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되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한쪽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쪽은 그걸 한쪽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지키려면 결국 상대방과 거의 같은 능력은 갖거나 그 이상의 능력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 AI 윤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저 100% 뜻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 또 다시 철학적 문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 이거 철학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학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편으로 최근에 미토스 사태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토스까지 강력한 또 사이버 보안 쪽에 공격을 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AI가 있다 보니까 또 미토스에 대해서는 조금 미 국방부가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는 양상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선, 저희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벤더 가스펠 웨얼스 데디. 이게 되게 낯선 이름이실 텐데 바로 2023년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실제로 운용한 AI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라벤더가 패턴을 분석하고 가스펠이 목표를 특정하여서 웨얼스데디가 위치를 추적하는 그리고 폭격이 시작됩니다. 인간 장교에게 주어진 확인 시간은 고작 20초라고 하고요. 이 바로 낯선 전쟁의 실체를 담은 책이
저희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최재훈 저자의 인간 없는 전쟁입니다. 이 인간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부터 참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심의원님, 그러면 이 인간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뭐 많은 분들이 2020년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이제 무인기를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11일 전쟁에서 실제로 AI를 방금 이제 또 언급하셨던 그런 기술들이 쓰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AI가 전쟁 그런 전투에서 쓰인 뭔가 사례다라고 이제 발표도 많이들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게 아마 5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2022년도에는 또 이스라엘군이 AI 전략을 발표한 시점이 2022년입니다. 지금 2026년인데요. 지금은 그 정보를 융합하고 실제로 판단을 지원하고 마지막 의사결정까지 이제 도와주는 데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라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본격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전쟁 문법에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DJI 드론을 그냥 인터넷으로 사서 그냥 거기다 막 무기를 탑재한다 막 이렇게도 본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공격이 쉬워지면, 그래서 AI가 오판을 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인가, 개발사에게 있는 것인가, 국가가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의원님? 현재 이제 뭔가의 기준 자체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군으로 보면 이제 지휘관이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AI 제품을 만든 기업에는 책임이 없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조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현대차의 자율주행차를 타다가 사고를 났을 때, 그건 지금 테슬라가 많은 그런 것들에 배상을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결국은 제조사도 어느 정도 100%냐 이게 50%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다 공동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말씀대로 그래요. 뭐 국제법상 최종적 책임은 지휘관하고 국가에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그렇게 이 정도까지 사람을 죽여도 돼, 이 정도까지 교전을 허락해도 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허용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AI를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려고 하면은요, 연구하는 분들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걸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특히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걸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서 하고 뒤로 빠질 게 아니라 사실 상당 부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하는 일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선, 배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전장을 바꾸고 AI가 표적을 분석하고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특정한 전쟁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AI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세 번째 책이 폴 샤레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무기가 전쟁의 방식뿐 아니라 국제 질서까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AI 군비 경쟁 과연 멈출 수 있는가? 그렇다면 AI 군비 경쟁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앞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핵무기 경쟁보다 더 위험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AI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나 통계 지표들을 많이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미국이 1등, 미국 다음에 이제 중국이 2등,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최근의 양상들을 보면 또 유럽이 또 뭉치고 있죠. 유럽 쪽은 또 유럽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미국과 중국, 또 중국은 또 러시아와의 또 연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럽,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가들 중에 이제 한국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경쟁 자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라는 게 민군 겸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국가나 사회가 쓰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경쟁 자체가 뭐 군비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랑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경쟁에서 낙오되면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결되어 있는 경쟁이 아닌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핵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핵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통제가 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뭐 핵 공급자 그룹 같은 것들도 있고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있고 물론 이제 AI를 할 수 있는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의 한계나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보다는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이 돼 있고 누구든 어느 나라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이 확산 특히나 이 기술이 저렴해지고 파란티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요 거기가 뭐 자기가 LLM을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조합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AI의 확산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AI 경쟁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고 만약에 무언가 필요하다면 가장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이요. 우리 개별 기술 너무 훌륭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통신도 굉장히 통신회사를 잘 작동하고 있고 기능 정말 제대로 하고 있고 로봇도요. 휴머노이드 같은 거에 있어서는 뭐 미국, 중국 그 다음은 한국이 최소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문제는요. 개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얘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모아서 실제 전장 데이터로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 체계로 만들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드론, 위성, 지휘 통제 이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해서 AI 기반의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요즘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무기. 해외에서 인기죠. 에? 막 K방산으로도 잘 팔리잖아요. 누가 봐도 괜찮아요. 그 가격대에 이런 첨단 장비를 어떻게 이 가격대에 만드냐라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자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실제 전쟁에서 빨리 돌려서 그 능력을 100% 끌어내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보고 데이터가 쌓여서 지휘 통제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 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을 굉장히 많이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되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사례들을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런 통신망 같은 거 5G, 6G 수준으로 올리고 자 거기서 빠른 판단을 AI로 같이 통합을 시켰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진 무기들과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고 바로 그게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단단한 국방력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AI 풀스택에 대한 역량을 국가가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런 이슈인데요. 서비스를 그걸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조금 관건이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그 서비스를 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풀스택의 하층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사실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정제하고 파란티가 주장하는 게 온톨로지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데이터를 잘 쌓아놔야 돼요. 고품질로 잘 활용할 수 있게. 근데 그 역량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면 충분히 한국이 AI 풀스택의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K 팔란티어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뭐 이해하면 될까요? K 팔란티어 뭐 그런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나와야 되겠죠. 네.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라기보다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뭐 저희가 일종의 기술 종속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AI 전쟁의 실체를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전쟁을 데이터로 설계하는 인물들의 철학을 담은 기술공화국 선언,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도 없이 스스로 싸우는 기계들의 현장을 기록한 인간 없는 전쟁, 그리고 이 모든 변화 뒤에 놓인 글로벌 군비 경쟁의 구조를 짚은 새로운 전쟁까지 세 가지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기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인간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AI가 전쟁을 전두지휘하는 시대에도 그 무게를 느끼는 건 결국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북적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